1월 2주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손자병법을 익힐 때 제가 느낀 건 이제 핵심 개념은 부전승 개념이에요. 즉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왕 싸울 거면 빨리 신속하게 싸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핵심 개념이라 보는데 많이 쓰는 용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용어예요.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백전불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하는데 어떻게 매번 싸워서 매번 이깁니까? 그러지 않고요. 나를 알고 적을 하면 매번 싸웠을 때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부지피이지기, 그러니까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은 1승 1부예요.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한 번은 질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부지피 부지기면, 그러니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 필태,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주식하는 걸 보면서 부동산 투기도 보고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적도 알고 나를 아는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1일 유가 증권 시장에서 4조 원 넘게 사들여 개인 순매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기간은 3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기간이 3조 7천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1조 8천원 넘게 또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매도했네요. 이에 국내 주식을 개인이 대거 매수하면서 코스피 급락에 방어했습니다. 개인이 한 4조 매수를 했죠. 개인만 남는 거네요. 거의 개인만 남을 것 같은데요, 주시장에. 오늘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한국 증시가 숨 고르게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공포지수는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죠? 기사만 봐도요. 한국 증시가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자 안전 위주 성향인 자산가들마저 더 큰 수익률을 쫓아 합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무서움도 모르고 이렇게 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박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도박장에 호구들을 안 치는 걸 가장 정성 들여서 작업하죠.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정기예금 규모는 741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말보다 1조 1천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시중 유동자금은 증시로 속속 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올 들어 4,533억 원 급증했고요. 증시가 하락을 보인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빚져서 투자하면 안 되죠.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부지피 부지기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발급 건수도 전년 대비 2배 급증했고요.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70조 원에 육박해 최대 수준에 달할 만큼 증시 주변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만 돈 버닙니다. 증권사만 돈 버네요, 진짜. 금융감독원이요, 코스피 3,300에 도달하면 증시과열로 진단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낸 거예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우리 경제의 특정 주가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돼요. 하버드대 저자들은요, 지난 3년간 급격한 신용 팽창과 자산 가격 상승이 결합돼 향후 3년간 금융위기에 진입할 확률이 평시 7%에서 40%로 높아졌어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 미국과 많은 여타 국가가 위기의 조짐을 보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꾸 전문가들이 그리고 권위 있는 분들이 경고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의 실질 법인세 부담이 14.4%에서 1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세 부담 급증은 정부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와중에 법인세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줄인 결과예요. 법인세 최고 세율은 2017년 22%에서 25%로 인상됐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 올랐습니다. 기업 규제, 3법, 그리고 중대재해법 등 재계가 반대했던 규제 입법을 강행한 집권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독주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가능성 큰 기업 규제 법안입니다. 1번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50명이 넘는 모든 분야 집단소송 가능해져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판결 효력이 있고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 소급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50명이 모여서 그냥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손해액의 최대 5배 정도 배상 책임이 있고요. 배상액은 고의 및 손해 정도 등 이제 고려합니다. 3번은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복합 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추석 및 설날 의무 휴업이고요. 정통산업보존구역 20km 이내 확대.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법을 마련할 때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제한하고 죽이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에 정통산업 시장을 더 뭐랄까 백화점이나 면세점보다 좀 특별한 뭔가 바꿔줘야죠. 상대방이 나보다 잘한다고 한쪽을 죽여버리면 이게 올바른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요. 산업안전법 형량 상향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사업주 처벌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이었는데 이제 수정안은 좀 높아졌어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엄격해졌고요.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질렀다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금융범죄자한테는 사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기꾼한테는. 그런 법도 좀 제정했으면 좋겠네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8,507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4만 8천 명으로 2019년 대비 2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근데 한편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2만 4천 명 줄어 241만 2천 명, 30대는 4만 8천 명 줄어 335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 감소치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제 11월 국가 재정 수지가 100조 원입니다.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11월 말 국가 채무는 826조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이 정부는 국가 채무 엄청난 빚을 다음 정권에 그냥 떠넘기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표적인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득세 세수 증가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체 세수 감소를 그나마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미들이 다 메꾸고 있네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규모가 1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26조 원은 못 갚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126조 원이요. 금융당국이 3월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재된 금융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겠죠. 폭탄 돌리기예요, 이게. 이건 터질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연장해준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을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 금융사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면 할수록 더 큰 금융위기가 올 거라 봅니다. 오정건 한국금융 ICT 융합 학회 회장은요. 상한유예가 끝나고 이걸로 금융사의 부실이 찾아오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권위적인 사람들과 회장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자꾸 경고에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은요 잘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돈만 올라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죠. 12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며 장중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100원 선이 깨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1.1%대에 안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반등한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즉 원화값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꼽히고 있죠. 미국도 참 결정해야 돼요.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요번에 금리 인상하면 현 세대를 좀 희생하는 거고 요번에 금리 인상 안 하고 달러로 덮으면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거고 참 미국도 경제 선정하기 힘들겠네요.
지난달부터 시가 12억에서 13억 원 집을 보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가입자가 불과 한 달 만에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 이거 괜찮아요. 가능하신 분은 하시면 좋습니다. 지난달 가입 건수는요 1169건으로 집계됐고요. 오는 6월부터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도입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요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살면서 일정액을 받는 제도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업과 유흥업소에 대한 임대료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분 중 70%를 이제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고요. 종전 세액 공제율이 50%였던 착한 임대인 혜택을요 70%까지 늘린 거죠.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넘는 임대인은 종전대로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1년 사이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 12억에서 50억 원 이하 구간 주택 보유자가 88%가량 폭증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시지가 올라가니까요. 총 납부 대상은 28% 늘어 67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 1주택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좀 돈이 있는 분들이겠죠. 1주택자 종부세율은요 0.6에서 3% 인상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병행되면 실거주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요 300조 원을 돌파했어요. 300조 원이요. 300조 원 돌파는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처음이고요. 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거래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직방에 따르면요 아파트 매매 거래액은 282조 2천억 원, 연립 다세대는 35조 4천억 원, 단독 다가구는 43조 2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즈음해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주 방위군까지 배치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은요 SNS를 통해 백악관까지 무장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워싱턴 DC 물론 50개 주 의회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참 미국의 테러범은 이슬람 애들이 아니고 미국인이네요. 이와 별도로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100만 명 민병대 행진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민주당이 내란 선동을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죠. 근데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이유는 정부와 지방정부 협조가 좀 부재, 그리고 백신 접종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부족, 그리고 백신 불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690원 오르는데 그쳤어요. 이는 작년보다 0.5% 인상된 결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입니다. 세금 걷는 건 팍 올리고 주는 건 이렇게 작게 가는 거죠. 이에 평균 연금 수령액은 54만 2천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 평균 93만 5,320원, 그래서 4,650원 이제 인상되죠.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고요. 수급자는 작년 한 15만 명인데 올해는 23만 명으로 약 8만 명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일 새벽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경선이 측량 활동을 하던 일본 선박의 퇴거 요구를 요구하며 이제 대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이 해상 갈등으로 번지자 일각에서는 2018년 당시 벌어졌던 확전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은퇴를 앞둔 이제 40대, 50대 10명 중 3명 정도만 노후 준비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수도권과 광역지에 거주하는 40, 50대 퇴직급여가 평균 9,466만원,
이 중 대부분의 자녀 교육, 결혼 등 비용 지출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상 자녀 교육비는요, 평균 6,989만 원, 예상 자녀 결혼 비용은 평균 1억 19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예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요, 부부 평균 227만 원, 그러니까 1인 평균 130만 원이라고 응답했고요. 적정 생활비는 이제 부부 평균 312만 원, 1인 평균 183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 가끔 친구들이 돈 꺼달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 맨날 얘기해요. 150만 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기 4인 가족 중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50만 원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돈을 안 꺼줍니다. 또한 이들의 보유 자산의 실물 75%에 편중되어 있고요. 실물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어서 노후에 유동성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 및 고발 건수가요 5만 건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기 등 경제사건이 급증하면서 월간 고소 및 고발이 5만 건을 넘나들었죠. 이때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현안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일반 등 고소 및 고발이 증가해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현안이 잇따라 터져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죠. 변호사만 돈 벌겠네요. 2021 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서울권 대학 정시 모집 경쟁률은요 5.1대 1, 수도권은 4.8대 1 선전했죠. 지방권은 2.7대 1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경쟁률이요 3대 1로 떨어진 것은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즉 지방대는 3곳 중 2곳이 미달인 상태예요. 2023년 기점으로 지방대는 많이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요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요 8년 내 최고치인 1.69%로요 전체 141만 명 중 23,894명이 학교를 떠났어요. 2만 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 부정을 이유로 한 자퇴는 줄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등 다른 형태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자퇴는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냐? 고등학교 생활 자체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검정고시 보고 차라리 수능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시간도 활용적이고 효율적이고요. 활용도가 높고 자기 스스로 이제 좀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럼 저 같아도 제가 결혼했을 때 자녀가 있다. 근데 지금 같은 현재 제도다. 그럼 저 같아도 고등학교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만두기 하고 바로 검정고시 준비해서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 존경하는 인물, 위대한 인물들 써내려 하니까 최유태를 썼대요. 제 이름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최유태가 어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냐 하니까 저희 학원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혼났다고 합니다. 공교육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 교육혁명인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니래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 1년 단위로 안 바뀌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3년 아니면 고등학교도 3년 쭉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커가는 걸 볼 수 있고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1년 단위로 바꾸니까 선생에 대한 정도 없고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자습만 열심히 하라고 하니 누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맨날 학교 가서 잠만 자죠. 저 같아도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등결중이 줄어들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학교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